높임 표현, 그 다음에 피동사동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뭐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우리 교과서에도 지금 있는 거 보면 제일 처음이 높임 표현이고, 그 다음 시간 표현. 저 이번에 문장 평서문 평균문 강풍 이런 거 이거더라고요. 그거는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 맞지? 네. 간단하게 그래도 하긴 할게. 문장의 종류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5가지야. 평서문, 그 다음에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이렇게 5개로 우리 문장을 구분하거든, 우리말 문장을.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만드는 거냐면 종결 어미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종결 어미라는 말은 문장을 마치는 어미를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뭐 다 이렇게 끝나면 평서문이 되는 거고, 뭐뭐 어나 아 이렇게 끝난다든지, 보통 의문문에 뒤에 물음표를 달겠지, 맞지? 그 다음에 뭐뭐 니로 끝난다든가, 뭐뭐 야로 끝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문문이 되는 거고, 청유면은 뭐뭐 자 하겠지, 그지? 먹자, 자자, 가자 뭐 이렇게 하겠지, 그지? 함께 하자는 거야.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에 같이 참여하자는 의미인 거지. 명령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라는 거야, 그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라는 거지. 감탄문은 뭐뭐구나.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생긴 또 감탄형 어미가 있어. 아름다워라 이러면 이게 감탄형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다야. 문장의 종류는 어떠한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쓰는 거고, 의문을 나타낼 때,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 하는 참여하기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내가 아니라 청자만 그 동작을 하도록 요청하는 거, 명령문. 감탄문은 자신의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거겠지. 쉽잖아, 그렇지? 이렇게 구분하고 다시 이제 높임 표현으로 갈 텐데, 이 높임 표현이라는 거는 어떤 말을 우리가 높이고 낮추는,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야. 반말도 높임 표현에 포함된다, 알겠지? 높임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무언가 어떤 대상을 높인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높임 표현이라는 개념 안에는 높이는 표현, 낮추는 표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 첫 번째로 어떤 대상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높임법을 또 구분을 좀 하는데,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있어. 이때 주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문장의 주어를 말하는 거야. 문장의 주어. 이 문장이라는 건 어떤 발화의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애가 어떤 말을 한단 말이지. 그 하는 말을 발화라고 해. 철수가 영희한테 어떤 말을 할 수 있거든, 그지? 너 밥 먹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발화에 사용된 문장을 말하는 거야. 발화에 사용된 문장. 근데 보통 우리 평소에 일상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이 문장의 형태를 잘 안 지켜. 문장의 형태를 잘 안 지킨다는 얘기는 주어도 빈번하게 생략하고 목적어나 서술어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치? 야, 어제 그 학교 마치고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놈 그만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찬일이 이러면 끝난단 말이지, 그치? 찬일이가 어제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법 요소에서 다루는 높임 표현은 문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돼. 문장. 물론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지문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제 주어나 목적어 같은 주요 성분들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된대.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 문장의 주어. 이 주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조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주격 조사에 뭐가 있지? 어떤 조사들이 주어를 만들어주노? 의시. 그건 조사가 아니잖아. 선어말 어미. 이런 식으로 이 대답이 나오면은 이 강의의 퀄리티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주격조사는 이나 가를 쓴다 말이지 보통. 뭐 에서 같은 주격조사도 있긴 하지만 우리 보통 요걸 쓰거든. 요걸 쓰는데 얘를 그대로 쓰지 않고 어머니 뒤에 가 이렇게 쓰지 않고 집에 간다 이렇게 쓰면 싸가지 없다고 욕 먹는다고. 그렇지? 여기에 쓰인 지금 이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의 주어의 자격을 주는 그 가라는 주격조사를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주격조사로 바꾸는 거야. 뭘로? 그렇지, 깨서.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 싸가지 없는 애들 빼고는. 평소에 이 기본적인 예의나 존댓말 이런 것들이 몸에 안 배어 있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마인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지. 싸가지 없는 애들. 쌤도 가끔 보거든. 어머니께서 이렇게 바꿔주면 주어가 높아진단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간다 하면 또 욕먹겠지? 어떻게 바꿔줘? 가신다. 가까지가 어간이야. 그렇지? 뒤에 지금 니은 붙어 있고 다라는 종결 어미로 지금 마치고 있거든. 그지? 여기에 있는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현재 이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란 말이지. 선어말 어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술어를 쓰잖아. 그렇지? 그럼 보통 용언을 서술어로 쓴다고, 동사나 형용사를. 그러면 그 용언은 어간이 있단 말이지.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을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어미가 결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되겠지. 그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미야. 맞나? 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네. 뒤에 붙어 있는 건 어미인데, 이 어미 중에 맨 뒤에 있는 어미, 맨 끝에 있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불러. 어말 어미. 쉽지? 말 제일 끝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 어말 어미 중에서도 이렇게 문장을 마치는 어말 어미는 또 따로 우리가 종결 어미라고도 부르고. 근데 맨 끝에 붙어 있지만 문장을 마치지 않는 어미도 있거든.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집에 가고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러면 가고로 끝난 문장 안 끝난단 말이지. 근데 어간 끝에 붙어 있는 어미 중에서는 제일 뒤에 있단 말이야. 이런 어미들은 어말 어미 중에서도 문장을 마치는 게 아니라 연결해준다고 해서 연결 어미라고도 부르는 게 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선어말 어미의 개념이니까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어미들은 다 어미인데, 어간 뒤에는 다 어미가 붙어 있는데 그 어미 중에 맨 끝에 있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부르고, 이 어말 어미 앞에 있는 어미, 이 선자가 먼저 선자거든. 먼저 선자. 그래서 어말 어미보다 먼저 나오는 어미들은 전부 다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근데 그 선어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중간에만 있으면 앞뒤 문장이 뭐 가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우면 의미로 하고 뭐지 그 자연스럽지 않은 서러움을 많이 하던데. 누가? 꿈에서? 아니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자연스러우면 선어말 어미고 가 신다 할 때 신 니은이 서러움을 가다 말이 되니까 중간에 서러움. 그 설명은 뭐냐 하면 선어말 어미는 꼭 필요한 어미는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시다 하면 시는 선어말 어미란 말이야. 근데 이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도 가다 하면 완성되거든. 자연스럽거든. 이해되나? 근데 어말 어미는 없으면 안 되지. 어머니께서 집에 간, 집에 가시 이럴 수는 없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를 이야기하는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내 생각에는 선어말 어미는 꼭 필요한 어미는 아니다.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하거든. 여기서 이제 얘는 지금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지?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 그게 아까 문어가 말했던 뭐? 그래서 쌤 제가 말했는데요. 그래? 의시란 말이지. 쌤이 이렇게 의에다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의시의 형태로 쓸 때도 있고 시의 형태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했나? 앞에 이제 결합하는 말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앞에 이렇게 먹 같은 받침이 있는 말로 어간이 있다. 그러면은 의시를 쓰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뭐 가다 같은 가 같은 어간이 있으면 을을 안 쓰고 그냥 가시를 쓰는 거지. 그지? 차이는 없다.
그 여기에다가 시를 써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합해주면 어머니께서 집에 가, 시, 니은 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머니께서 집에 가신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짧은 문장 안에서 지금 우리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일 수 있는 높임 표현 두 가지를 지금 확인했거든. 주격조사 가를 높임의 의미를 가진 주격조사 깨서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종결 어미가 들어가 있는 그 서술어, 문장의 서술어에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 시를 더해준다. 됐나?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어를 높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특수어휘라는 게 있어. 특수어휘. 어휘라는 거 어떤 말을 말하는 건데 어떤 말 중에서는 아주 특수한 애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특수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말 자체가 높임의 의미를 애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기 위한 어떠한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높임의 의미를 애초에 원래부터 그 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특수한 애인 거지. 좀 특별한 애인 거지. 그치? 물론 이 특수어휘가 만들어질 때에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쓸 때에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굳어져 있거든. 그러면요. 주무시다가 특수어휘잖아요. 그렇지. 그럼 싸가지 없는 애들을 보면 엄마가 나를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싸가지 없는 거지. 주무시다라든가 잡수시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체를 높일 수 있는 주어를 높일 수 있는 특수어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여기도 시가 들어가 있네. 그치? 여기서 쓰이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거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설명이냐 하면 이 시를 높임의 의미를 가진 선어말어미 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지.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선어말어미는 그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 높이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얘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주무다가 되는 거잖아. 이런 말 있나 없나? 이런 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부터 이 모양인 거야.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준 게 아닌 거지. 이해되나? 넣어준 거였다면 빼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로 굳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굳어져 있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특수어휘라고 부른다. 이해되지? 근데 얘도 똑같이 해볼까? 빼면 어떻게 되노? 잡수다라고 되지?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잡수다 왜 했나? 함 잡사봐 잡수어 봐 하나 하잖아. 잡수다가 기본형이야. 잡수다가 기본형이야. 근데 봐봐. 잡수다라는 말에는 높임의 의미가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지. 얘도 애초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어휘란 말이지. 이제 거기에 시를 한번 더 붙여준 거야. 그 얘도 특수어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애초부터 여기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활용된 거니까. 되지? 대신 얘는 이제 시를 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잡수시다의 시는 그러면 얘는 선어말어미인 거지. 맞죠? 얘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어미인 거지. 그치? 빼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요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주체를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체 높임법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직접 높임이라는 걸 방금 우리가 쭉 배운 거야. 예를 들면 주격조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높임의 의미를 가진 선어말어미 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수어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장의 주어, 주체를 높이는 방식을 직접 높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어. 간접 높임이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주어를 직접적으로 막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걸 높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일부라든지, 신체의 일부라는 건 귀라든가 키라든가, 키를 사실 신체의 일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몸뚱아리의 길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신체의 일부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거라. 예를 들면 문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여기 되게 깨서 안 쓸게. 할아버지는 키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좀 더 예의 바르게 표현하고 싶으면 키가 크다가 아니라, 그렇지, 크라는 어간 뒤에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음의 시를 써준단 말이지. 그래서 키가 크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크다의 주어는 키가거든,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지? 그럼 크시다라고 얘를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말음을 넣으면 결국 이 키를 높여주는 꼴이 되는 거지. 요 주어의 요 서술어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할아버지의 키를 높이는 표현을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할아버지를 높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팍 높이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거쳐서 높인다고 해서 간접 높임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나? 그 다음에 또 신체의 일부 말고 소유물. 예를 들어서 삼촌은 재산이 넉넉하다.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 넉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넉넉하 뒤에 뭘 넣을 수 있겠노? 그렇지. 시를 쓸 수 있단 말이지. 넉넉하다의 주어는 지금 재산이야. 삼촌이 넉넉한 게 아니야. 삼촌이 12명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삼촌의 재산이 넉넉해. 막 수십억 가지고 있어. 이 재산을 설명하는 서술어에다가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어만 어미를 집어넣어서 결국 지금 재산을 높이고 있는 중이거든. 삼촌한테 잘 보이고 싶겠지. 삼촌의 재산을 높여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높임으로써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삼촌을 높이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신체의 일부를 높이거나 소유물을 높이거나 혹은 또 그 높이고 싶은 대상의 생각, 사상 이런 것도 높일 수 있어. 생각 그대로 해볼게. 어머니는 생각이 깊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여기다가 또 똑같이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의시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깊은 것의 주체는 생각이야. 어머니가 깊은 게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생각을 한번 높여줌으로써 그 결과적으로는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높이게 된다는 거지. 이런 방식은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하나. 간접 높임. 이해되지? 네. 주체 높임 이게 다야. 이게 끝.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으로 넘어가면 된다. 한번 끊고.